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는 아픈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길가에 한 점쟁이와 스쳐 지나갈 때 그녀가 소년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대며 속삭였다. 내일 장례식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핀을 내게 가져오너라. 박선우의 삶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연달아 닥쳐오는 불행의 연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건축 자재 가게의 파산과 폐업에 이어 이제는 아내 서연의 병까지 모든 것을 각오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만은 아니었다. 선우는 아들 민준을 학교에서 데리고 서연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몇 주 전 뇌졸중 증세로 이곳에 입원했다. 그동안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이 똑같은 날의 반복이었다. 오늘도 선우와 민주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선우는 가슴에 특별한 무거움을 느꼈다. 그들이 병실 문에 다다랐을 때 주치의인 김 선생이 나왔다.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뚜렷한 무거움이 실려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진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쉰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의사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선우는 차가운 공포와 고통의 덩어리가 가슴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했다. 선우는 아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바라보며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소리,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 세상은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야. 그는 이 현실을 피하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아들의 손이 그의 손을 감쌌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아직 희망이 어려 있었다. 선우는 침을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들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아, 있잖아.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선우는 아들의 손을 더 굳게 잡았지만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없어. 소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선우는 아들이 병원 복도를 따라 달려가는 빠른 발소리를 듣고서야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들을 뒤쫓아 달렸다. 민준아, 기다려! 그가 불렀지만 소녀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후였다. 선우는 병원 입구에서 아들을 따라잡았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억누른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선우는 혹시라도 잘못 건드릴까 두려워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아들아, 그는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아니, 난 믿지 않아.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엄마는 나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를 떠날 리가 없어. 선우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 자신도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민준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나도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소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아. 그가 속삭였다. 나도 그래, 아들아. 선우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끌어안았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민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불공평해요, 아빠. 왜 엄마여야 해요? 선우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슬픔을 삼키며 눈물이 눈가를 태우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몰라.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에게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는 이겨낼 거야. 서로에게 의지해야 해.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지금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시간만이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잿빛이었고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자연조차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듯했다. 차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은 제 갈 길을 바삐 갔지만 선우와 민주는 천천히 걸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집에 다다랐을 때 선우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향수 냄새, 옷걸이에 걸린 그녀가 즐겨 입던 스웨터,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 민준이 먼저 문턱을 넘어 집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거실로 달려가 선반에서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엄마, 그는 유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선우는 심장이 다시 고통으로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엄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들아, 우리 마음속에. 하지만 전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도 그래. 선우가 조용히 말했다.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저녁 식탁의 접시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음식은 식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선우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준이 자신의 접시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먹어라. 마침내 선우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닥쳐온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음식 한 조각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선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고 마개를 돌려 닦고 투명한 액체를 잔에 따랐다. 그는 단숨에 마시고 다시 잔을 채웠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선우는 지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알아. 넌 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선우는 이를 악물고 새로 채운 잔을 단숨에 비웠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민준이 조용히 상기시켰다. 선우는 움찔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난 그냥... 그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말을 멈췄다. 민준이 식탁에서 일어섰다. 어디 가니? 선우가 물었다. 산책 좀 하려고요.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선우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병으로 손을 뻗었다. 밖은 쌀쌀했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오가며 구석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다.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텅 빈 거리를 헤매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눈물을 쫓아내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10살이었지만 지금은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무너졌고 그가 절망에 빠질 여유가 있었을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얘야, 내일 장례식에는 가지 마라. 그녀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네? 민주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여자는 그를 살피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내일 넌 묘지에 갈 곳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핀을 내게 가져오너라. 민주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엄마의 머리핀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가 항상 착용하던 바로 그 머리핀을. 하지만 그는 침을 삼켰다. 왜요? 적어도 아버지와 너 자신이라도 구하고 싶다면 가져오너라. 점쟁이가 말하고는 몸을 돌려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장례식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 여자가 엄마의 머리핀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안의 불꽃이 피어올랐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머리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불안한 정적이 흘렀다. 어둑한 부엌에서 아버지가 식탁에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빈 병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소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선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무겁고 불규칙했다. 소녀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천천히 지나갔다. 만약 지금 선우가 깨어난다면 대화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물을 참지 못한 민주는 부모님 침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머리핀을 찾기 위해 물건들을 뒤지는 그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줄 때 머리를 묶으며 항상 그 머리핀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어디에 있을까? 그는 화장대를 살피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옷장 서랍을 열어보았다. 시간이 고통스럽게 길게 흘러갔고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화장대 위에 작은 벨벳 상자에 닿았다. 그것을 열자 민주는 그 머리핀, 파란색 보석이 박힌 엄마가 가장 아끼던 물건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주먹에 쥐고 가슴에 끌어안았다. 기억들이 새로운 힘으로 밀려왔다. 그는 여전히 엄마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마치 엄마가 금방이라도 방에 들어와 예전처럼 그를 안아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는 허공에 속삭였다. 소녀는 천천히 머리핀을 베개 옆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잠은 바로 오지 않았다. 점쟁이는 왜 이 머리핀을 원할까? 왜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민주는 답을 알지 못했지만 그 신비한 여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느꼈다. 아침에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집안에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 민준아, 아들아, 일어나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소녀는 셔츠를 입고 천천히 침실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이미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셔츠는 그에게 헐렁하게 걸쳐져 있어 그를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다. 아침 먹어라. 선우가 제안하며 무심코 숟가락으로 죽을 젓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배 안 고파요. 민준이 중얼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한 손에는 엄마의 머리핀을 쥐고 있었다. 먹어야 해.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느껴졌다. 소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말없이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니? 선우가 경계하며 물었다. 민주는 돌아서지 않은 채 멈춰 섰다. 1시간 뒤에 장례식 가야 해. 아버지가 덧붙였다. 안 갈 거예요. 소년이 조용히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뭐라고? 그가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장례식에 안 갈 거예요. 민준이 주먹을 더 세게 쥐며 반복했다. 그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와 작별할 마지막 기회야. 전 이미 작별했어요. 소년이 잘라 말했다. 선우는 감정을 억누르려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해. 아니, 이해 못해요. 민준이 갑자기 돌아서며 그를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아빠는 밤새 술만 마셨고 나는 찾아야 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뭘 찾아? 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아,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전 안 갈 거예요. 민준이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선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부엌에 서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점쟁이가 기다리고 있을 그 장소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왜 그렇게 그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몰랐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만약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더 나쁘게 그녀가 어떤 악당이라면?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멈춰 섰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거리에 날리고 있었고 낡은 가게 간판들이 삐걱거렸다. 이 골목은 마치 시간에게 잊힌 것처럼 버려진 듯했다. 어디 계세요? 그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여기 있다. 조급한 녀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움찔하며 급히 돌아섰다. 점쟁이는 낡은 건물의 그늘에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스카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눈은 밤의 고양이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리핀은 가져왔느냐? 그녀가 그의 놀라움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그 물건을 건넸다. 점쟁이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금속을 감쌌고 그녀는 마치 그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녀가 주머니에 머리핀을 넣으며 말했다. 어디요? 민주는 무심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질문 많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다오.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참지 못했다. 그런데 머리핀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물었다. 엄마도 아셨어요? 점쟁이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질문하지 않기로 약속했잖니. 그녀가 상기시켰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들이 골목 끝에 있는 낡고 허름한 회색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없이 여자를 따라갔다. 그 집은 적어도 100년은 된 것처럼 보였고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야 했지만 어쩐지 여전히 서 있었다. 여기 사세요? 소년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 점쟁이가 짧게 대답하고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약초 냄새와 뭔가 톡 쏘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다. 공기는 마치 대낮에도 집안에 어스름이 깔려 있는 것처럼 짙게 느껴졌다. 가구는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벽은 이상한 상징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어 민주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 이리 오너라. 리타가 어떤 이상한 물건들로 덮인 작은 탁자 옆에 낡은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리타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소년을 걱정하는 어떤 기색도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방을 둘러보며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이곳은 그의 부모님 집처럼 평범한 방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 낡고 신비롭고 이질적인 것이 있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민준아. 리타가 그의 생각을 끊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네, 엄마는 내 친구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엄마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이상한 물건들 사이, 이 장소에 앉아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꼈다. 내가 가져온 이 머리핀, 내 할아버지가 선물한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니? 리타가 계속해서 머리핀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이건 평범한 머리핀이 아니야, 민준아.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내 친척들이 이걸 노릴 거라는 것도 알아. 이미 찾기 시작했지. 너도 눈치챘지. 네. 민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무서웠다. 어떤 친척들이요? 소년이 놀라며 물었다. 네. 이모와 삼촌을 모르니? 리타가 물었다. 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했지만 이내 소년이 침묵을 깼다. 얼마나 비싼데요? 그가 놀란 듯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가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을 만큼은 돼. 리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너, 민준아, 너도 이 일의 일부가 될 거야. 민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그의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는 다른 것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왜 저는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그가 힘겹게 침을 삼키며 물었다.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떠났고 그는 왜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더욱 긴장되었다. 거기서 널 기다리는 위험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넌 그곳에 가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거야.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대신 그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녀가 그의 앞에 차 한 잔을 놓으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넌 여기 있어야 해. 내 집에서만 안전해. 리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더욱 진지해졌다. 조심해야 해, 민준아. 이 머리핀을 찾는 사람들은 무엇에도 멈추지 않을 거야. 민주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다. 이 모든 세상이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찾을 거예요. 그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이 뒤엉켰다. 리타는 돌아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찾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말을 확신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민주는 탁자에 오랫동안 앉아 사방에 널려있는 이상한 병들, 돌들, 약초들을 둘러보았다. 방은 너무나 이상해서 그는 몇 분 전에 리타가 나가서 그를 마법과 비밀로 가득 찬 이 세계에 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두운 구석과 어둑한 창문은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소녀는 심장이 가슴에서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의 삶 전체가 뒤집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는 이 신비한 여자의 집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머리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의 친척들이 쫓는 어떤 값비싼 물건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리타가 민준이 서 있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탁자로 다가가 과자가 담긴 접시를 놓았지만 앉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에는 마치 그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왜 저는 아빠한테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민준이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거의 무력하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리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에 걸린 돌을 손가락으로 쥐고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저울질하려는 듯 몇 초간 침묵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의 눈은 들은 말에 크게 뜨였다. 병원에요.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는 일어나는 일을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리타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 돌이 그녀 자신이 말로 찾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돌을 만졌다. 내가 꿈을 꿨어. 그녀가 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장례식에서 독살당했어야 했어. 민주는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독살요? 그는 공포에 질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아직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실이야, 민준아. 리타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 내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건 머리핀과 관련이 있어. 소녀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절망적으로 변했다. 아빠가 죽을까요? 민준이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리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눈에는 가벼운 걱정이 비쳤다. 아니,
죽지는 않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 오래 누워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너도 그 옆에 있을 수 없어. 넌 여기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우리는 내 아버지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야. 민주는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는 왜 아버지가 표적이 되었는지, 왜 그가 이 이상하고 마법 같고 위험한 세계에 휘말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이 모든 게 머리핀 때문이에요? 그가 간단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으며 힘없이 물었다. 리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진지해졌다. 그래, 머리핀이 이 사건들의 열쇠야. 아직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 우리는 내 아버지에게 갈 거야. 하지만 바로는 아니야. 민주는 가슴 속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옥죄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저 방으로 가거라. 리타가 말했다. 내가 침대를 마련해 줄게. 넌 쉬어야 해. 자기 싫어요. 민준이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렇게 단호하지 않았다. 무서워요. 리타는 돌아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무서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민준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말은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약속처럼 들렸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리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어두웠으며 간신히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민주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지 놀라며 알아차렸다. 그것은 약초와 낡은 종이 냄새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에 얼어붙은 두려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가 듣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그는 결국 눈을 감고 잠들려 노력했고 잠이 이 모든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를 바랐다. 민주는 잠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리타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녀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탁자에서 일어나 촛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안에서 문을 재빨리 잠갔다. 몇 분 후 리타는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걸으며 주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밤의 어둠이 그녀를 옥죄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본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그녀를 앞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씨 집에 다가가자 그녀는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리타는 몸을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덤불 뒤에 숨었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손전등 빛을 보며 속삭였다. 리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화면을 스쳤고 그녀는 촬영을 시작했다. 모든 장면이 중요했다. 그녀가 촬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었다. 갑자기 박씨 집의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리타가 전에 본 적이 있는 짧은 검은 머리의 남자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틀림없어 그 사람이야. 리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촬영했지만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그녀 쪽을 쳐다보았다. 리타는 서둘러 그늘 속으로 물러섰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거기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리타는 숨도 쉬지 않고 얼어붙었고 오직 그녀의 손가락만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해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금방이라도 다가와서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리타는 몇 초간의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천천히 차 쪽으로 움직였다. 리타는 그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멀리서 사라질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 시동을 걸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박씨 집의 어두운 윤곽을 응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느낀 리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그늘 속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긴장했던 몸이 점차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가슴을 옥죄었던 두려움이 이제 가라앉고 있었다. 리타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창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거리를 내다보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괜찮았다. 정적, 평온.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리타는 휴대폰을 남겨둔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 박씨 집에서 나오는 남자, 그녀가 그를 발견한 순간, 그가 그녀 쪽을 쳐다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기록되었다. 이것이 그녀의 증거이자 그녀의 비장의 카드였다. 만약 그녀가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다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침에 민주는 식탁에 앉아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숟가락은 그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접시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였다. 어제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리타는 수수께끼 같았고 그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빠한테는 언제 가요? 민준이 숟가락을 놓고 식탁을 차리는 여자를 쳐다보며 물었다. 리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넌 당분간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 들었던 그 확신이 없었다. 소녀는 미간을 찌푸렸고 짜증이 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억눌려 있었다. 리타는 탁자 위에 차 한 잔을 놓고 그를 천천히 그리고 생각에 잠긴 듯이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내뱉을 모든 단어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듯이 지금 널 찾고 있을 거야. 너에게 위험해. 그녀는 마치 명백한 것을 설명하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그가 약간 더 크게, 약간 더 집요하게 반복했다. 여기서 영원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리타는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이 눈을 감았다. 조금만 참아줘.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마치 그 시선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듯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를 믿어줘. 넌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더 나아. 민주는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만약 리타가 그를 도울 수 없다면 그는 스스로 할 것이다. 리타가 볼일을 보러 일어서자 민주는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 그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조한 결심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그의 집뿐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그녀가 날 가둘 수도 있어. 그가 땅으로 뛰어내리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애쓰며 서둘러 그늘 속으로 숨었다. 그는 집 쪽으로 향했고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익숙한 거리를 달렸지만 주변 세상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다리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를 이끌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는 것. 그곳에서 그는 답을 찾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민준이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완전한 침묵. 그는 모든 방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모든 구석을 확인하며 문손잡이를 초조하게 꽉 쥐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 말이 맞았나?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거의 소리 없이 계단으로 다가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 꼬마를 찾아야 해. 우리가 먼저 찾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될 거라는 건 알잖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숨을 참았다. 심장이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그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본능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그 녀석이 어디 있을까? 이번에는 더 초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녀석을 놓쳐서는 안 돼. 민주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옷장에 숨어 부모님 침실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꼬마도 없고 머리핀도 없어. 남자가 말했다. 언제까지 여기 와야 하는 거야? 닥쳐. 그 빌어먹을 장신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여기 올 거야. 여자가 대답했다. 민주는 리타가 그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머리핀을 찾고 있었고 그에게도 위험이 닥쳤다. 목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민주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느꼈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조용히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답은 명백했다. 그는 리타에게 다시 달려갔다. 민주는 문이 거의 떨릴 정도로 세게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흥분해 있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피로와 불안으로 숨이 가빴다. 리타 이모,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거의 갈라져 있었다. 소년의 말을 듣고 리타는 재빨리 돌아서 문을 닫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내가 어디도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걸 알기나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를 친아들처럼 끌어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 이상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서서 진정하려 애썼지만 겪은 공포로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그녀의 대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리타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겹게 한숨을 쉬고 마치 힘을 모으려는 듯이 대답했다. 가능한 한 침착하려 애쓰며 그래, 내 엄마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어. 그들이 머리핀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녀는 마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는 듯이 각 단어를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머리핀은 네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해.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답을 찾으려 애쓰며 리타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게 왜 그들에게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조용했다. 리타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 머리핀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리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 자신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를 위로하려는 듯이 민주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들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민주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리타는 마치 그녀가 해야 할 말의 무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 민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은 조용했고 텅 빈 거리를 오가는 바람은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리타와 민주는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뒷좌석에서 소녀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때때로 리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선우의 병실에 다다랐을 때 민주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리타가 문을 살짝 열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선우가 살짝 고개를 들었고 리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젠장.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놀라서 내뱉으며 앉으려 했지만 몸의 통증 때문에 다시 베개에 몸을 기댔다. 내 아들을 데려왔어. 리타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뿐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마치 그 뒤에 평범한 만남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선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힘겹게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토닥이려 했다. 아빠, 살아계셨군요. 민준이 외쳤다. 선우는 여전히 약간 당황한 채로 리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선우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리타 이모가 아빠가 독살당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주는 마치 1분 안에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듯이 빠르게 말했다. 이해 못하겠어. 독살, 사람들, 무슨, 넌 많은 것을 몰라, 선우야. 리타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선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집중하려 애썼다. 난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 아빠, 전 처음에는 리타 이모를 믿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을 봤어요. 갑자기 민준이 불쑥 말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엄마의 머리핀을 찾고 있었고 제가 그들을 봤어요. 선우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즉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두워졌다. 누가, 왜 그들에게 머리핀이 필요한데? 그가 힘겹게 말을 내뱉으며 물었다. 리타는 이미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봐, 선우야. 넌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우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뜻이야?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겨우 사건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야.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서연을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장례식에서 몸이 안 좋아져서 여기 오게 됐어. 네, 돌아가신 아내에게 오빠와 언니가 있다는 건 알지. 그녀가 차분하고 감정 없이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선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그가 마침내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듯한 표정을 띠었다. 그래, 맞아. 서연이 장례식에서 그들과 만났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리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어쩌면 후회가 비쳤다. 그들이 널 독살했어, 선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지금은 서연이의 머리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어. 선우는 마치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이 다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뭐라고? 독살? 머리핀 때문에?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떨렸다. 리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힘들었지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머리핀, 선우야. 서연이가 아끼던 머리핀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 내 장인어른은 비록 내 아내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서연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녀는 그에게 친딸과 같았고 그는 생일 선물로 이 물건을 주었어. 너희가 결혼하기 전이었지. 머리핀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박힌 보석들도 진짜야.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 애썼던 선우는 이제 당혹감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어둠, 그가 알지 못했던 어둠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난 지금 그 머리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가 목소리에 씁쓸함을 느끼며 말했다. 리타는 약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조롱에 더 가까웠다. 걱정 마, 선우야. 잘 숨겨져 있어. 그녀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네 돌아가신 아내의 친척들이 너에게 올 때 조심해야 해.
그들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선우는 들은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참,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들 때문이야. 세상에,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 서연이는 머리핀을 팔아서 내 사업을 구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그걸 알고는 정당하게 그녀의 것이었던 것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리타는 일어나서 그에게 이 짐을 남겨두고 간다는, 비록 후회 없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조심해. 그녀가 거의 동정심을 담아 차분하게 말했다. 선우를 그의 생각과 함께 남겨두고 리타와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며칠 후 서연의 오빠인 재혁이 선우를 찾아왔다. 재혁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직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선우가 고개를 들고 놀란 듯이 손님을 쳐다보았다.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였다. 선우 씨, 저 기억하시나요? 그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다가갔다. 저는 재혁, 서연이 오빠입니다. 선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네, 기억합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의 몸은 아직 너무 약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가슴의 통증은 그가 일어서려 할 때마다 자신을 상기시켰다. 무슨 일이시죠? 재혁은 마치 다른 질문을 기대했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주스와 과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가 침대 옆 탁자 위에 과일이 든 비닐봉지와 음료수 병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에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재혁은 얼어붙었다. 그는 선우가 그렇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 줄은 예상하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뭔데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불쾌한 말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선우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고개를 들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머리핀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결심에 찬 눈이 재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재혁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눈은 가늘어졌다. 그는 선우가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재혁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불길해졌다. 그는 옆 침대에 놓여있던 베개를 갑자기 움켜쥐고 한순간에 마치 야수 같은 분노로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베개로 그의 머리를 세게 누르며 그는 그를 질식시키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마치 바로 그 순간 재혁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위태롭다고 느낀 것처럼 절망적인 분노의 발작이었다. 선우는 베개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힘은 거의 다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숨은 무겁고 불규칙해졌다. 머릿속에는 서연과 함께 보낸 모든 세월, 그녀가 숨겼던 비밀들의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뛰어들어왔다. 짧은 검은 머리의 키 큰 남자인 이 형사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자, 박재혁 씨, 이제 잡히셨군요. 그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엄격했고 그는 재혁이 여전히 베개를 들고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경찰관들이 재혁을 붙잡고 즉시 선우에게서 그를 떼어냈다. 재혁은 분노에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정하세요. 이 형사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확실히 조사해 봅시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증거 수집용 봉투를 꺼내 재혁이 가져온 주스와 과일을 그 안에 넣었다. 이것이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며 경찰관들을 쳐다보았다. 들어보세요. 그가 힘겹게 말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미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선우의 말을 기록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진지해졌다. 걱정 마세요, 박선우 씨. 저희가 그녀도 주시하겠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리타 씨가 그들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했고 재혁의 영상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관련이 있다면 저희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선우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어제의 사건들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숨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닥친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실 문이 열리고 이 형사가 들어왔다. 박선우 씨, 이 형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저희가 맞았습니다. 선우는 눈을 뜨며 마치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렸다. 또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이 가져온 주스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혈액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약물로 독살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지만 그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희는 수사를 시작했고 그의 여동생도 잡을 계획입니다. 선우는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며칠 후 밤의 정적 속에서 박 씨 집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었다. 경찰관들은 재혁의 여동생이 조만간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며칠 동안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현장에서 잡아야 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정원을 조용히 기어다니는 두 개의 실루엣이 경찰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서연의 여동생인 미란과 그녀의 남편 다윗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가 안으로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이다. 이 형사가 쌍안경으로 지켜보며 속삭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준비하라는 손짓을 했다. 미란과 다윗이 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밤의 정적이 아니라 체포 준비가 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꼼짝 마. 이 형사가 외쳤고 그 순간 경찰관들이 은신처에서 튀어나왔다. 미라는 급히 멈춰 섰고 다윗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지만 그들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고 차가웠다. 미라는 변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이 형사가 가슴에 팔짱을 끼고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 오빠 재혁은 당신들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미라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재혁이 우리 언니 남편을 독살했다고는 말 안 하던가요? 미란이 계속 말했다. 들어보세요. 이 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당신들은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침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미란의 얼굴에는 눈물과 두려움이 나타났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들의 삶의 이 단계는 끝났다. 범인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선우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인물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재혁, 미란, 다윗은 불안한 표정으로 철창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민주는 피고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일어나는 일의 모든 복잡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아들이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의 손가락을 꽉 쥐는 것을 보고 시선으로 그를 위로하려 애썼다. 걱정 마, 아들아. 곧 끝날 거야.
그가 조용히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 벅찼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독살,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선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텄는 것을 느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 박재혁, 박미란, 김다윗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다가갔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선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법정 전체에 소리쳤다. 넌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쓰레기야.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일어난 일에 대한 차분한 수용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감옥에 있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선우와 민주는 거리에 있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더 쉬웠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어떻게 됐어요? 리타가 법원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비쳤다. 선우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했지만 억제된 기쁨이 묻어났다. 그들은 7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짐작하셨어요? 리타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고 이해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들어보세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며 시작했다. 서연이는 가게를 잃지 않도록 이 머리핀을 당신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친척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서연이의 뇌졸중은 그들의 방문의 구실이 되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선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그가 말했다. 리타는 작은 벨벳 상자에 조심스럽게 접혀있는 머리핀을 그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들 거예요. 리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요. 서연이가 이렇게 된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선우는 머리핀을 받아들고 손에 무게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일어났던 모든 일, 투쟁, 상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의 어두운 장이 끝났다는 것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요. 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리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당신 스스로도 해냈어요, 선우 씨. 그리고 당신에게는 누구보다 강했던 민준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던 민준이 갑자기 리타를 껴안았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리타 이모, 제가 이모 댁에 놀러 가도 돼요?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리타는 부드러워지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물론이지, 친구야. 그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선우는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감사함으로 벅차올랐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선우는 머리핀을 팔아 상당한 금액을 손에 넣었고 덕분에 그는 건축 자재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는 아내가 그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함과 답을 찾아 홀로 묘지로 향했다. 선우는 서연의 묘비 옆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녀 앞에 섰다. 주변의 정적은 거의 만져질 듯 했다. 여보, 그가 그녀를 부르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약속할게. 우리 아들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할게. 그는 공기를 들이마셨고 눈물이 눈가에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목구멍이 고통으로 옥죄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언제나 그녀가 곁에 있다고 느꼈다. 차에 올라 그는 민준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그는 그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다.